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한 역사를 컨텐츠화시키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문화 컨텐츠를 자문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역사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에 전문화된 연구소입니다. 역사의 대격변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좀 대표적인 케이스를 본다면 하나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근대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나라나 민족이나 문명권이 붕괴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으로 본다면 조선으로 국한됐었을 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건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밑중위의 변화고 AI의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전쟁이나 침략이 사회를 뒤흔들어 놨더라면 기술이나 산업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사회 자체를 부수고 재정립하는 이야기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AI의 도전이라 할 수 있죠. 소멸되죠. 생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라라면 나라는 망하고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만약에 그 조직이 살아남으면 훨씬 더 거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구한말 서양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교육도 하자고 그러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막 운요 사건 같은 것들을 일으켰죠. 그때 가장 즉각적인 대응 중에 한 모습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내정개혁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무조건 싸우겠다 혹은 쇄국을 펼치겠다 이러면서 교류를 안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한중일에서 가장 근대화가 뒤처진 결과 말고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선의 식민화를 뜻하지 않게 가속화시킨 거죠. 그나마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화나 변화의 정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조금 더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사례인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사례는 사실은 국제적인 변화, 일본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라의 침략이잖아요. 또 여진족이라고 200년간 만만하다고 생각했었던 오랑캐가 또 국력을 갖고 쳐들어온 사건인데, 이 사건이 사실은 엄청난 국제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막았거든요. 막고 나니까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막긴 막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막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더 이상 이 전쟁의 진실이나 의미를 추적하거나 반성하거나 회고하지 않죠. 그럼 사회가 점점점 보수화가 되고 경색이 되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비주류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 직접적 결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후기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거나 사회적인 개혁에 성공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결국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하고 적응하고 재편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역사에서는 실패한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 기술의 변화라는 건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변동을 무조건 추동하거든요. 이거에 거부해서 생존하는 조직은 아직까지 역사에는 없습니다. 위협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위협으로 보니까 이걸 막자, 못하게 하자, 이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양에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위협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돼. 해서 기계를 막 파괴했죠. 근데 문제는 기계가 이뤄내는 효율성이 훨씬 높으니까 사실상 러다이트 운동은 그냥 잠시 시간을 연장했을 뿐이지 별 의미를 갖지 못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좋아, 기계가 등장했어. 기계와 이젠 동거를 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로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자, 노동운동을 하자, 혹은 법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실업 상태를 대비하게 하자라고 하는 사회 조직적인 개혁운동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협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위협으로 느낀 거를 갖고 이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고, 위협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 공동체와 이 조직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시도는 많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위협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우리나라 역사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비슷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쇄국, 문을 닫아버린다, 소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예 없죠. 기회를 여긴 거, 그건 이제 무궁한 가능성이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기계가 등장했다, 이제 어떡하지? 뭐 이래버리면 거기서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전환시켜서 이야기를 풀어가지라고 하면 이게 상황이 좀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산업혁명 이후에 발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 그대로 기계가 막 면방직에서 면을 빠른 속도로 찍어내니까 다들 두려워했어요. 근데 기계가 있네? 저 기계를 어떻게 이용하지? 라는 발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볼까? 뭐 전화기를 만들어 볼까? 전기를 공급해 볼까? 이러면서 새로운 발명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새로운 산업에서 무수한 시장의 이윤이 창출되면서, 그렇게 창출된 이윤으로 그 다음부터 성장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다음에 웨스팅하우스한테 소위 말하는 교류 병렬 전기라는 새로운 시스템 앞에서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졌잖아요. 하지만 에디슨이 자기의 기술 속에서 이번에 또 어떤 영상이나 영화 기술을 발명했고, 그게 본인이 다 이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이라는, 헐리우드 문화산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창출했죠. 그래서 어떤 변동을 기회로 여긴다라는 것은 곧 가능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역사의 새로운 장의 문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대답들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에디슨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역사의 큰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렸었을 때 누군가는 배우로 뜨고, 누군가는 감독으로 뜨고, 누군가는 만화를 그려서 만화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런 작은 성분들이 또 모여서 디즈니 왕국이 건설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여긴 사람들한테는 가능성이 열리고, 적어도 AI 현상이라는 것은 철저한 산업의 재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재편 현상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모든 직업을 싹쓸이한다, 이거는 그냥 공포심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변동의 면밀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구해낼 것인가를 촘촘하게 차분하게 따져간다면, 거기선 진짜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 얘기만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개화파 인사죠. 탁월한 인물입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방향이 정확했거든요. 뭐냐면 무조건 개화를 해야 된다.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라면 우리는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겠다. 멋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울릉도랑 독도가 중요해요. 왜냐, 그때 일본이 이미 울릉도랑 독도를 탐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독도 위주로 생각하지만 울릉도 독도는 소위 말하는 동해의 소위 말하는 어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산업 플러스 만주와 러시아로 관통하는 교통로, 이 두 가지가 다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나 독도 일대에 대한 영유권은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를 김옥균이 몰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균이 아주 이른 시점부터 알았고, 그거를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발적인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문제 뭐냐? 김옥균이 꿈꿨던 건 하나도 관철된 게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 국가의 재정이 없어요. 이걸 이뤄낼 수 있는 부존 자원이 없어요. 두 번째, 김옥균은 그런 꿈을 꾸는데 옆에 있는 민시척족들은 저 자식 저렇게 해서 왕의 대우를 받아서 혼자 출세하려고 하는구나, 무조건 김옥균이 하는 거 반대하면서 결국은 김옥균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회는 가능성을 창출하는데, 그 가능성을 이루어내려면 결국은 그러한 창의적인 개인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조직의 힘 같은 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연쇄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사회가 재편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끔 하는 사회적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게 된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맥주계의 굉장히 유명한 고위층을 만나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맥주는 저기 체코의 황금 맥주가 최고 아닌가요? 혹은 아일랜드 기네스가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웃더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맥주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미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미국의 수많은 브루마스터들은 창의적인 도전을 하고, 그 창의적인 도전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맥주 애호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거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 현대사도 그랬고 과거의 조선도 그렇고 항상 어떤 특정한 리더에 의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종 컴플렉스 혹은 정도전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이 작고 사회가 단순하던 시절에 막 어떤 그런 정말 역성혁명을 꿈꿨던 고독한 정도전 혹은 새로운 민본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천재 세종대왕,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딱 가는 길을 가면 돼. 혹은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 모두가 거의 뭐 절망선상에 있는 기아 상태에 빠졌었을 때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산업화. 사실 이런 걸로 우리가 성공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걸로 성공하던 시간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계에 멈춰서는 시간이 있어요. 조선 전기는 그렇게 화려하게 컸지만 조선 후기에 뭐 나왔던 훌륭한 국왕들은 세종만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 명이 이뤄내고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따라서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의 성과물은 어느 시점에서 딱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리더십과 어떤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특정한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서양이 이뤄놓은 거 따라잡기, 카피 투 페이스트 식으로 해서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AI 기술이 등장했어. 이거 되게 대단하네.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낼까? 거의 지금 특히 경영이나 기업 쪽에서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미국의 기업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지금 침강기로 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적이고 새로운 어떤 뉴 아이디어로 길을 만들어내는가? 왜 쟤네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가에 대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배워서 기업이 그런 걸 조직하는 힘을 갖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 사회도 또 어떤 기업 사회를 후원할 수 있는 교육적 체계적 시스템을 갖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게 조금 먼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굳이 이 멀티 캠퍼스에 불려온 이유도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게 아닐까요? 간단하게 왕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환난과 파멸을 이끌었던 국왕은 연산군이나 세조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대안과 새로운 길을 만들었었던 사람은 루스벨트나 닉슨 같은 대통령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통치 비전이 없고 그 자리만 탐하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건 연산군 같은 나쁜 리더들인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루스벨트나 닉슨 같은 경우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역할을 한다라든지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고육지책의 상황 속에서도 역시 그 결과를 국가와 어떤 자국민의 이득이 되는 형태로 이끌었었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국왕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를 좀 탐구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완벽하게 명분이 없고 실리만 추구한다 이런 리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명분과 실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죠.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따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리를 지향한다는 것이 명분과 배척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단적인 예를 든다라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 후기 국왕 중에 한 명인 숙종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여겼고 청나라와 소통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숙종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기근이 들어요. 근데 그전에도 경신대기근이라고 해서 현종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국가에 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종 때도 청나라로부터 쌀을 빌려오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존심 문제가 있잖아요. 병자호란에서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했다가 바로 덮였거든요. 그걸 현종은 리더십이 약하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숙종은 아주 노골적으로 신하들하고 싸우면서 결국은 청나라로부터 만석 이상의 쌀을 빌려와서 당시 기금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곳의 명분이란 건 뭐냐면 백성을 살리는 거 앞에서 우리 조정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 자체는 실리긴 하지만 그 실리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숙종은 명분을 좀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명분과
배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가 뉴딜 정책으로 유명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살아날 수 있었고 뉴딜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비판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지만 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나라가 철저하게 파산이 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정부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념과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루스벨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국민들이 정부의 리더십하에서 함께 참여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미국의 산업이 다시 한번 대부흥기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명분과 실리, 그러면서 항상 실리가 중요하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사실 역사 속에서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명분이 없는 실리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 명분을 잘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또 실리를 이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함께 이렇게 딱 조합해서 발현될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본원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와 의미 있는 성공과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리더는 실리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실리를 명분이라는 가치로 잘 이렇게 꿰매줄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정말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영웅을 좋아해요. 어떤 한 명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들. 근데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종, 영조, 정조 다 대단하거든요. 근데 숙종, 영조와 정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숙종과 영조는 결국은 성과는 높지만 독단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숙종은 정말 숨기는 게 없거든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는 나거든요. 근데 성과는 나지만 그 성과의 결과가 신하들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독단적이다 보니까 결과물은 좋지만 결국은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조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영조는 결국은 리더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조판서보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국왕이 더 잘 알고 그리고 병조판서보다 국방력에 대해서 영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제는 신하들이 무능력해지거나 신하들이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숙종이나 영조가 훌륭한 국왕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리더십적 관점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성과 대비 조직의 결과물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좀 보완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은 정조 같은 사람이죠. 정조는 태생적으로 여러 당진의 결과물 혹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종이나 영조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게 그 사람의 장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상대 적수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밖에 없고 소통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오히려 정조라는 존재를 더 수의하고 소통하는 군주로 만들었었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은 독선과 오만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건이 리더한테 기회일 수 있다는 것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목소리는 다발적일수록 좋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정조가 보여주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들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반복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설파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일로 가니까 따라와가 아닌 거죠. 정혜영 같은 사람들 굉장히 자기주장 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왕에 대한 평가들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대화와 과정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즉 리더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전통적인 리더십인 거고 제가 여기에다 살짝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닉슨입니다.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은 닉슨 때가 어떤 때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때기도 하고 저쪽 반대편에선 중동의 국가들이 강해지면서 야 이제 석유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하면서 석유 패권을 잃어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변화하는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소련도 역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냉전의 갈등이 다시 심해지고 있던 때거든요. 전체적인 형세로 봤었을 때 닉슨이 대통령이 됐었을 땐 냉전의 구조도 안 깨졌죠. 그리고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마지막 석유 패권 문제에서도 이득을 못 보고 있던 때예요. 근데 여기서 닉슨은 힘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키신저라는 아주 뛰어난 이 정치학 교수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키신저의 전략은 뭐냐면 약점을 강점으로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국과의 타협을 통해서 냉전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완화시키면서 중국이라는 적대적 파트너를 잘 이용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거, 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 패권의 흐름을 인정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페트롤, 석유를 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중동 이슬람 세력과 미국의 경제권의 결착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약해지고 외통수에 몰렸던 미국이 타협을 통해서 그 패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리더하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낸 어떤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장기적인 성공을 거뒀던 리더들의 또 한 양태는 타협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합의를 구할 줄 알고, 그래서 좋은 때를 위한 기초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그건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정말 문자 그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씀 항상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다만 이런 거 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과거의 리더들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 관리에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관리에 열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식의 축적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죠. 제가 앞에서 정조 얘기를 했지만, 정조는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청나라랑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나라의 강희제나 만력제 등등등이 엄청난 국력으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해서 당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과사전들을 편찬해요. 그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사와요. 사오고 공부하게 되고, 정조가 가장 아꼈었던 정약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알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근데 문제는 뭐죠? 제목만 알고 내용은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상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구할 때 보면 당시 중국의 고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중국의 고대 왕조에서는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최근에 중국 왕조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왔고 내 주변에 있는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민중들은 어떤 일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를 추적한 다음에 대안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단순한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따라갈 모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따라갈 모델이 없는 시대에서 이미 선진국이 돼버린 상태라는 것은, 야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라든지, 야 저 나라를 따라가면 돼, 저 시장을 따라가면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대비해. 이건 너무나 막연한 직관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이런 자원을 갖고 있고 이게 없어.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건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충분한 성찰, 어떤 그런 깊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질 줄 아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담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냥 대학들 가면 그냥 대학 박물관에 가도 세계 최고급의 미술품의 유물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퇴근하는 학생과 연구원과 박사들과 그냥 정말 이렇게 입시에 쪄들어서 한몫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왜 여전히 미국이 패권 국가이고 왜 여전히 유럽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가로 봤을 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전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예술품, 책,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게 다 사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직접적인 자원들을 더 세밀하게 구축하는 노력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업적 성과나 우리의 목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자원 확보와 충분한 좀 넓고 깊이 있는 사고의 체계를 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뭐 여러 고유한 능력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재해석 능력과 그리고 조합 능력 같아요. 그러니까 재해석이라는 건 다시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적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걸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런 성격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창발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 하나의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현상이 바뀌면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시 또 현상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생각이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인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사람들이 했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왜 이렇게까지 두 차례나 걸쳐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이 파국까지 갔지? 그 배경에는 직접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왜 일어났지? 아, 이거는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다. 그냥 자본가들의 창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경쟁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거라고 믿었었던 19세기적인 생각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마케팅이 나오고 새로운 방식이 나오니까 정말 사회가 좋아질 줄 알았죠. 그리고 좋아졌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과잉된다라든지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온갖 모순들이 생겨요. 그 모순이 경기 침체를 낳게 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전쟁까지 흘러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케언즈 같은 경제학자들이 대두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시장을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 시장을 정부가 혹은 국제사회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황금의 번영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5, 60년대 때의 국제경제의 변화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일본이 뜨고 EU가 뜨고 하면서 점점점 미국이 위축되기도 하고, 혹은 이번엔 또 새로운 형태의 정부 무능, 정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규제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창조적 혁신이 못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내부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70년대로 들어와서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정주의 틀렸다,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깨자라고 하면서 1970년대가 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이 대두가 되면서 또다시 미국의 2차 경제 번영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유효하다, 시장은 유효하다.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마련한 대안은 틀렸다라고 하는 재해석의 능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큰 얘기잖아요. 거대하게 시장이 바뀌고 국제 질서가 바뀌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가장 큰 거대 담론이라면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뭐 젠슨 황이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장, 90% 이상의 대부분의 시장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크게 획을 그을 때 그 획과 획 사이에 변화되는 어떤 여러 부수적 가치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즉 본인이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창조적 파괴 속에서 일어나는 변동에서 새로운 조합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박물관 같은 거 하면 언제나 굉장히 어떤 유물을 보존하고 굉장히 어떤 거기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하겠지만, 사실은 박물관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물건 약탈해 와서 어떤 전리품처럼 자랑하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약탈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공간으로 바꾸고 가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바꾸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조합을 틀어서 새로운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 관광적인 가치로 이렇게 치환을 시켰던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역사의 변화라는 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나하나 바꿔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고유 능력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왔다라는 것. 근데 그 적응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라는 건 재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재조합하는 능력. 즉 원래 A라고 믿었던 신념을 내려놓고 B라는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반성하는 인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되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쓰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냉정히 따져봅시다. 온 사회가 지금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독서 얼마큼 하죠? 안 해요. 이제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수지만 학생들이 AI에 의존해서 PPT를 만들거나 AI에 의존해서 발표문을 만들거나 레포트를 써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혹은 지난 수백 년간 한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간의 능력이란 뭐냐? 문자를 쓸 줄 알고 문자에 근거해서 사고할 줄 알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새로운 질문을 할 줄 안다. 이걸 다 했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내면화시켜서 그걸 나의 삶으로 구현해서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현재 정답이 아니라 내일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문화는 사실 없다시피 했어요. 최근까지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보여줬었던 선진국의 어떤 방향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그런 사회인가요? 지금은 과거처럼 특정한 어떤 리더에 의해서 하면 된다 하는 시대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가가 앞에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죠. 더 새로운 기술, 더 새로운 시장 확보, 물론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능력, 우리가 AI 시대에 더 AI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더더더 AI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더 나 같은 존재, 인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 고유성이 뭘까요?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 위에서 생각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의심할 줄 알고, 그래서 다음으로 나갈 줄 아는 것. 그 기초만 이루어내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재가 돼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